안녕하십니까. Recommendation System with Generative Retriever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박사과정 이종호입니다. 해당하는 논문은 뉴립스 2023에 업셋된 페이퍼고 최근에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높은 논문입니다. 타이거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 논문인데 해당하는 방법론이 이제 Generative Retriever를 기반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논문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최근 추천 시스템의 트렌드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사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뷰 데이터 그리고 카테고리컬한 정보들 그리고 사용자의 뭐 인포메이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컨텍스트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사실 이때까지 많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이때까지는 뭐 간단한 뭐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으로 인베딩 인코더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사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컨텍스트적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또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 P5라는 모델이 있는데 해당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이런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를 활용한 방식 자체는 사실 이제 다큐멘트 리트리버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실 맥락이 같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걸 추천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쿼리가 왔을 때 정답을 도출하는 리트리버 시스템이랑도 사실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추천 시스템에도 적용하냐라는 관점에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본 논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자체도 사실 이제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좀 추구하는 방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가 오늘 소개할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2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이템 벡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날리지 그래프, 헤테로그래프 아니면 퓨전 트랜스포머 같은 방식으로 아이템 벡터를 어떻게 좀 리치 인포메이션을 담은 벡터로 만들까라는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접근에서 어떻게 잘 표현할까의 문제가 이제 사실 이제 아이템 벡터 자체를 잘 생성해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소개할 방법은 시멘틱한 아이디를 만들자는 방식으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3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서 사실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에 대한 정보들, 콜라보레이션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어떠한 유저가 있을 때 유저가 다른 유저든 이런 걸 샀던데 그러면은 너도 이렇게 비슷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니 히스토리가 유사한 다른 유저의 다른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 즉 유저 아이템을 결합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한 정보를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전에 있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들 자체가 사실 컨텐츠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이랑 조금 연관이 더 깊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을 해서 사실 2024년도에 나온 그 대부분의 학회에서 나온 가장 주된 키워드는 저는 얼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라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얼라인이 이제 컨텐츠 베이스드에 대한 정보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갖고 오고 유저 아이템에 대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결합을 시키냐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 논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실 이제, 워낙 오래전에 나온 방법론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리에서 사실 사용되는 주된 핵심 방법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벡터가 있을 때 해당하는 벡터를 우리가 오토 인코더의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코더에다가 넣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를 만들지요.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었다 치더라도 사실 저기 들어가는 실수의 공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공간이잖아요. 실수 자체가 이제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그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연속적인 공간에 매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 관점에서 보면은 무한한 공간이고,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유한한 정해진 개수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한한 포인트로 연결을 하면은 뭐가 더 좋을지에 대한 거를 처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퉁쳐버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레이턴트 벡터들이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공간으로 보내버리면은 비슷한 것들이 클러스터링 되는 효과랑 비슷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에 우리가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 이때까지 하는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어떠한 군집의 주요한 특징을 찾는 것이죠. 어떠한 이러한 군집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러한 군집은 대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의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은 디스크리트한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순간 사실 이 공간으로 매핑된 벡터들은 어떠한 공통된 유사한 특징을 내포한다. 즉 결국은 시메틱한 의미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부분들 뭐 이미지나 오디오 이런 데서 사실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정수의 나열로 표현을 하게 되는 방식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VQVA에서 사용하는 방식들인데, 이렇게 이미지들을 어떠한 식의 이런 정수의 나열로 변경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 것들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다면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데 더 쉬워지고 의미론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저는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디코더 관점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무한한 공간에서 퍼져 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조금의 변화로도 디코더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계속 인지를 해야 되니까 생성을 잘 못 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딱 디스크리트한 공간으로 딱 되게 우리가 봐도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디코더에서는 이것을 더 학습하기가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퀀타이즈 된 값으로 실제 어떤 값을 직접적으로 사실 이제 복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MSA 로스 같은 경우로 인풋과 아웃풋의 실제 값을 비교를 해서 복원을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맞추는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실제 값을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디코더로 갈 때는 실제적인 값을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간 자체로 매핑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이 여러 개가 쌓이면은 실질적인 값이 실수형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패턴이 있을 때는 이러한 값이야, 이러한 패턴이 있을 때는 이러한 값이야,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학습하고 모델이 더 최적화되기에는 더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예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과 인풋의 차이를 로스로 발생시켜서 이 레이턴트 벡터를 학습시키죠. 자, 그런데 이 MSE 상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비선형 변환을 하면서 요즘에 뭐 디퓨전이나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공간 자체가 비선형 변환으로 해서 굉장히 뒤틀려지게 되는데, 아웃풋과 인풋에서 나오는 로스는 레이턴트 벡터에서 나오는 공간과 굉장히 다른 값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아웃풋에서 나왔던 첫 번째 값, 뭐 64차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차원에서의 값의 차이와 뭐 한 두 번째 공간에서 그 차원에서의 값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값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MSA 로스로 전파가 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 상에서의 공간에서는 굉장히 큰 로스의 동등한 변화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조금 더 우리가 인코딩된 벡터, 즉 코드북을 이용한 인코딩된 벡터 값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다시 대표 값을 생성을 하고 이 대표 값을 잘 만들 수 있는 코드북을 업데이트 하자라는 관점에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벡터 퀀타이제이션의 수식을 보면은요, 위에 같은 세 가지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로그 텀에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의미하는 텀이고요. x 값을 복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텀에 sg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z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오는 아직 퀀타이제이션을 받지 않은 우리가 인코더를 지난 나온 벡터를 의미하고요. 이 값은 퀀타이제이션이 된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 파란색과 초록색깔의 결국 차이의 그 크기를 로스로 발생을 시키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파란색과 초록색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즉,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시키는데 퀀타이제이션 시킬 때 그 값의 변화를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라는 게 저 두 가지 텀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퀀타이제이션을 시킬 때 아그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코드북에서 가장 유사한 값을 아그민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사실 이제 그레디언트 전파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트릭이 들어갑니다. 역전파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이트 루 에스티메이터라는 ST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해당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그대로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선으로 그대로 파란색 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그대로 연결을 해서 로스를 발생시킨다.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 인코더처럼 로스를 발생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로스를 전파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STE 방식이고요. 해당하는 방식과 더불어 두 번째로 이제 트릭을 사용하는 것은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코드북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스탑 그레디언트가 걸리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직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 이 퀀타이제이션을 시킬 때 우리가 코드북 벡터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 때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다. 스탑 그레디언트가 레이턴트 파란색에 걸려 있으니까 파란색 부분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록색 부분, 여기 퀀타이제이션 된 애를 업데이트 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된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려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초록색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려면 코드북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텀2가 업데이트 된다. 코드북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텀2를 의미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에 있는 부분은 반대로 코드북은 가만히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텀, 이 인코더에서 나오는 우리가 레이턴트 그 인코딩 벡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건데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인코더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코더에 관련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 텀3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제가 텀1, 텀2, 텀3에 대한 로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그렇다면 추천 시스템 활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식으로 랜덤 초기화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배스킷볼과 배스킷볼 슈즈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농구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아이디를 랜덤하게 생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관성이 없는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하이러키얼한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 예를 들어 스포츠 45가 의미하는 게 배스킷볼이다 하면은 이 두 아이디 자체는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이 n개의 아이템의 나열을 일반적으로는 D차원의 벡터로 활용을 했지만 랜덤 이니셜 J는 이러한 부분을 id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id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앞서 말했던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래는 뭐 64차원의 벡터가 들어간다라고 치면 지금은 이 토크나이제이션 된 토큰들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토큰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앞서 봤듯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보고 있는지를 더 직관적으로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토크나이즈 만드는 거는 벡터 퀀타이제이션으로 하고 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추천 시스템에서 유저 아이템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 시퀀스를 이제 모델에 태우면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레이턴트 벡터와 우리가 후보군 아이템 리스트를 이제 유사도를 비교를 다 합니다. 그러면 후보군 아이템 간의 랭킹이 나오겠죠, 스코어가. 그 랭킹을 기반으로 NDCG 그리고 히트 레이시오 이런 거 방식을 다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자, 이 단점이 뭡니까? 그 아이템 후보군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질수록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 복잡도가 생기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레이턴트 벡터가 오면 넥스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자체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해당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낙 아이디를 만드는 접근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요. 해당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김재희 박사과정이 한번 발표를 했던 방식인데, 도큐멘트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도큐멘트 아이디를 다 아이디 매핑을 하고 쿼리도 이제 대응되는 닥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이제 닥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메모라이제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리트리버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이 리트리버 하는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제 사실 닥 아이디에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해당하는 방식은 사실 똑같아요. 메모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이 VQVA를 사용하는, 여기선 정확히 이제 그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메모라이제이션 과정이랑 일치하는 것이고, 리트리버라는 과정은 여기서 사용하는 리트리버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스텝 1, 개별 아이템을 시멘틱 아이디로 변환하는 작업, 즉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아이디로 만든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발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신발들의 시퀀스가 있는데, 신발들에 대한 정보를 시멘티컬한 아이디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템들은 1대1 매핑이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를 통해서 넥스트 아이템에 대한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토큰을 생성하게 되면 이 토큰 아이템을 매핑이 된 실제 아이템을 검색을 해서 추천 시스템 넥스트 아이템에 이제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인덱스 for generative recommender, 자, 이 부분이 이제 타이거 논문인데요. 해당하는 방식이 정확히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이 리트리버를 하는 모델이고, 인덱스가 표현이 되는 게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템이 있을 때 특정한 아이템은 아이템 아이디에 대해서 타이틀, 디스크립션, 카테고리,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들이 다 텍스트에 대한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컨텐츠 인포메이션을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서 해당하는 값에 대한 센텐스 T5를 이용을 해서 인풋 아이템 인베딩, D차원의 인베딩 아이템 798차원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시멘티컬한 아이디를 인베딩 값을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수의 인덱스들을 만들게 되는데, RQV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임베딩 값을 특정한 MLP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통과하게 되면은요, 이제 특정한 코드북과 차원이 맞춰진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특정한 여기서 이 값과 가장 유사한 코드북과 매칭을 시켜서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값과 차이를 통해서 레지듀얼 첫 번째 레지듀얼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코드북 2에서는 이제 또 유사한 걸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본 논문에서는 한 3개의 레이어를 거쳤다고 하니까 코드북 자체도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은 인덱스가 그러면 3개가 나오겠지요. 여기서 첫 번째 인덱스는 7, 1, 4.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멘틱 코드의 튜플은 7, 1, 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는 해당하는 값의 합을 다시 사용을 해서 디코더에 퀀타이즈된 리프레젠테이션 값으로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DNN 디코더를 통해 복원을 하는 과정을 RQVA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자들은 VQVA와 달리 계층적인 정보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의미를 조금 더 의미론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실 우리는 3.14라고 그냥 어느 정도 퀀타이즈드 된 값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3.14 블라블라블라 하는 굉장히 긴 무한 소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14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즉 무슨 말이냐면 1의 자리 값은 3이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0.1, 두 번째 자리는 0.04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고 해당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자리에서 가장 유사한 값인 3을 빼고 나면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와 유사한 값인 0.1을 빼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순서대로 값을 대표하는 값을 빼버리거나 큰 값부터 빼버리고 나면 계층적으로 1의 자리, 0.1의 자리, 0.01의 자리라는 시멘티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과정은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랑 동일하고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에서 나오는 VQVA에서 나오는 실제 로스들이 적용되는 방식은 똑같고 스탑 그레디언트를 거는 방식들 그리고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해당하는 벡터들이 가지는 값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로스가 학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코드북 컬랩스라는 현상, 즉 대부분의 인풋 값이 소수의 코드북의 벡터에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코드북의 초기 값을 인풋 배치의 K민수로 사용하고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북을 초기화한다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했던 닥아이디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 논문에서는 코드북 인풋 자체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엔트로피 로스 이런 것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코더를 통해서 시멘틱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시멘틱 아이디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시멘틱 아이디가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트리버를 할 때 1대1 매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해당하는 값이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의 층을 만들고 네 번째 층에서는 충돌되는 값이 없도록 우리가 인덱싱을 주는 값을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생성되는 값을 통해 트랜스포머에 이제 토큰들의 나열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해당하는 토큰에 대한 정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해당하는 토큰들이 트랜스포머에서 학습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코더에서는 특정한 이제 토큰들의 값이 들어왔을 때 생성하는 넥스트 아이템의 토큰을 생성하는 디코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코드에서는 사실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정보는 없고 RQV에 대한 정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빔 서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좀 더 파라메터를 튜닝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을 때 유저에 대한 토큰을 추가로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콜라보레이터 필터 정보를 그냥 좀 넣으려고 유저에 대한 정보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에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사실 비교를 했습니다. 유저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근데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유의미하게 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서 우리가 근데 생성을 해낼 때 결국은 매칭이 안 되는 아이템이 생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뭐 많게는 6%, 적게는 거의 0.3%, 대부분의 있는 아이템에서 대부분 다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인밸리드 아이디 자체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들이 후처리 방식으로 뭐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만 맞았을 때 거기서 랜덤하게 추천을 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추천을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그 후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뒤에 성능을 나오겠지만 굉장히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제 어떠한 만약에 정말 좋은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유저가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러한 시메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아이템을 찾고 싶어. 근데 사실 이런 아이템은 아직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러한 부분이 되게 파이가 커진다고 하면은 되게 어떠한 유저에 대해서 신제품을 생성할 때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여기 제가 오타입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인데,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의 시퀀스는 아래의 그림처럼 구성을 하게 되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넥스트 아이템들을 다 타겟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센텐스티 5로 나오는 임베딩 차원은 768차원,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레이턴트 디멘전 자체 코드북 벡터와 동일하게 하는 거는 32차원, 그리고 코드북 카디널리티, 즉 코드북의 길이, 하나의 코드북은 256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코드북을 3개를 사용을 하니까 256의 3승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3개 계층만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거 정확히 실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데, 코드북의 80% 이상이 사용될 수 있는 트레인 에폭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그러면은 토큰 보캡 사이즈, 이게 보캡 인베딩 사이즈는 안 나오는데, 토큰 보캡 사이즈는 256 곱하기 4개의 토큰 보캡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우리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사실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이 난 모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FDSA 그리고 S3렉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입니다. 해당하는 방식들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추가로 세션 인포메이션이랑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메타데이터를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실 아이디를 생성할 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인포메이션을 넣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FDS나 S3렉이랑 비해서 잘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5의 성능이 기존 논문 성능보다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P5의 성능이 보면 굉장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노무보다 더 안 좋길래 저도 좀 의아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전처리 방식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에서 유저가 1, 2, 3, 4, 5 아이템으로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유저가 아이템을 살 때 어떤 랜덤하게 아이템을 사지만 그 아이템을 인덱싱을 부여를 할 때는 아이템이 나온 순서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인덱스를 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의 순서를 부여를 하는 순간 이 아이템들이 가지는 1, 2, 3, 4, 5라는 것 자체에서 1, 2, 3, 4, 5가 숫자가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아이템일 거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가 왔을 때 1의 자리 숫자 아이템이 유사한 거 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6이든 7이든 8이든 9든 이런 걸 추천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델의 전처리 인덱싱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정보가 조금 더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 A의 인덱싱 아이템을 만약에 순서대로 꽂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랜덤하게 아이템 인덱스를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랭귀지 모델이 그냥 이 P5처럼 랭귀지 모델이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인덱싱을 저렇게 랜덤하게 해도 인베딩 자체가 랜덤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랭귀지 모델 자체는 저거 자체를 하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의 유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관점이었고 실험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한 것 자체가 단순하게 저렇게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 실험을 보고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해당하는 장표를 그리기 위해서 저자들이 이제 카테고리컬 첫 번째 코드북의 개수를 4개로 설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4개밖에 안 나오겠죠. 첫 번째 코드북이 가질 수 있는 토큰이. 그래서 각 토큰들이 가지는 아이템들의 카테고리를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헤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과 스킨, for hair 이런 아이템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카테고리 하나를 고정을 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각 카테고리에 맞는 아이템들이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거가 헤어에 대한 카테고리였거든요. 헤어 제품들의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QVA를 통해서 생성된 이제 시메틱 아이디 자체가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아이디를 잘 만드는 게 이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어도 잘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랜덤하게 아이디를 만들어 봤고 이제 LSHSA 아이디 같은 건 Locality Sensitive Hashing이라는 방식으로 거리상으로 가까운 값에 동일한 해시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거리 기반 SID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랜덤하게 하면은 성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시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로컬리 센시티브 해싱 방식을 사용해도 더 좋아지는 걸 봤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는 RQVA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VQVA를 통해서 그냥 아이디를 만들어 봤다라고 했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시메티컬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 가능한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RQV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특정한 텍스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레인 아이템과 테스트 아이템에서 테스트 아이템 6번을 내가 테스트 아이템의 특정한 아이템 비율을 아이템 6을 우리가 보이지 않은 아이템으로 가정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템을 가정하고 트레인에서 다 제외를 시킵니다. 즉 테스트를 하는 아이템은 트레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아이템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되는 아이템이 되겠죠. 해당하는 아이템을 추천을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신 데이터 아이템 6번도인데 RQVA를 통해서 시멘틱한 아이디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 아이디가
우리가 특정한 K계의 후보를 뽑을 때 시멘틱한 아이디 1, 2, 3가 같은 거를 후보로 다 뽑아서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이제 리트리버를 시켜주면은 아이템 6번이 걸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평가를 한 건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식을 본인들이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아도 추천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비교군으로는 이제 센텐시티 5로 나오는 시멘틱한 인베딩 값 있잖아요. 그 값에서 그냥 K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유사한 거 K계를 뽑은 거랑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했을 때도 그 KNN 방식보다도 제한한 아이디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게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딩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빔 서치를 이용을 해서 저자들은 이제 그 빔 서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템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그 검색 단계에서 토큰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빔 서치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템퍼러처 베이스 샘플링을 사용을 하면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서치를 할 때 템퍼러처에 대한 부분을 크게 줄수록 더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피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서두에서 캔디데이트와 그 커리의 스코어 계산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빔 서치하는 시간 자체가 더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좀 제안하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도 리트리버 시스템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